스페인 역사 30분 요약. 1. 로마 이전 시대. 기원전 9세기 무렵 동방에서 온 페니키아인들이 안달루시아 남부 카디스 해안가 돌섬에 식민도시 가디르를 건설하면서 스페인의 역사시대가 열립니다. 오늘날 레바논 티레에서 배를 타고 출발한 페니키아인들은 북아프리카 연안을 따라 여러 식민도시를 건설하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고도의 후기 청동기 문명을 이루고 살던 타르테소스 원주민들에게 옷감 장신구 도자기와 같은 선진 문물을 주고 구리와 주석 등 광물을 얻는 방식으로 조심스러운 접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거래가 빈번해지고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자 페니키아인들은 해안가 안전한 장소에 식민도시를 건설하고 현지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말라카를 비롯한 지중해와 대서양 연안에 건설한 여러 식민도시를 거점으로 원주민들과 더욱 빈번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철기, 문자, 종교 등 광범위한 선진 문명이 더욱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티레를 비롯한 페니키아 도시국가들이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게 되자 동북과 교류가 단절된 식민도시들은 독립적 폴리스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주민과 페니키아인이 구분이 안 될 만큼 서로 동화되기에 이릅니다. 페니키아인들의 뒤를 이어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한 그리스인들을 통해 한층 세련된 문명이 유입되고 지속적인 토착화 과정을 거쳐 소위 이베로 문명이라 불리는 고유 문명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편 대륙의 켈트 문명과 지중해의 이베로 문명이 만나는 내륙 지역은 밀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셀티베로 부족들이 자리 잡았으며 북서부 지역에는 대륙과 다른 해양의 켈트 문명이 뿌리를 내리고 집단 거주지인 카스트로로 대표되는 고유한 생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2. 로마의 정복 전쟁 시기. 기원전 218년 소위 한니발 전쟁이라 불리는 2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합니다. 페니키아의 후예인 카르타고는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에 패한 결과로 회복하기 어려운 군사,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물자원이 풍부한 이베리아 반도로 본격 진출하였습니다. 야심찬 전략가 하니발이 권력을 승계한 후 그간 재충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출발하여 이탈리아 본토를 침공하면서 로마와 카르카고의 사활을 건 리턴 매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는 타르테소스 소멸 후 투르데타노를 비롯한 수많은 원주민 부족 국가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들은 카르타고의 편에 서거나 로마와 동맹을 맺고 전쟁에 가담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두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열한 저항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로 거침없이 진격하던 하니발 군대의 후방 보급선을 끊기 위해 약관의 스키피오 장군이 이끈 로마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로 긴급히 출격합니다. 그는 결국 카르타고의 본진인 카르타고노바를 함락시키면서 전세를 뒤집고 풍전등화에 놓였던 로마를 구하게 됩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의 승리로 이베리아 반도 내 카르타고 지배 지역을 점령한 로마는 이스파니아라고 부르던 이 땅을 이탈리아 밖 첫 번째 속주로 지정합니다. 이후 집정관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동시에 미정복지에 대한 정복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스파니아는 로마에서 파견된 장군들이 정복 사업을 통해 명성과 전리품을 챙겨 본국에서 출세를 도모하는 수탈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폼페이우스와 카에사르와 같은 야심가들의 권력 다툼으로 발생한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퇴역 후 현지에 정착하는 병사와 로마에 협력하는 원주민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문명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한편 셀티베로족인 누만시아를 비롯한 여러 원주민 부족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불굴의 저항을 벌였지만 기원전 29년 무렵에 이르면 북부 칸타브리아와 아스투리아스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파니아 땅이 로마에 복속되기에 이릅니다. 3. 팍스 로마나 시대. 기원전 19년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칸타브리아와 아스투리아스가 정복되고 로마의 야누스 신전문이 닫히면서 팍스 로마나 시대가 열립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기부터 시작된 속주 이스파니아의 본격적인 로마화 과정은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주요 도시와 도로망의 건설에서부터 로마의 법률 행정제도 도입과 활발한 물적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스파니아에서 생산된 금은 로마 제국 전체 재정 수입의 8%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중요도가 높았습니다. 이스파니아 주민들에게 라틴 시민권을 부여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시기인 1세기 후반에는 로마와 일체화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를 최대로 넓힌 트라야누스 황제와 그와 함께 오현제 시대를 구가한 하드리아누스 황제, 그리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한 테오도시우스 1세 등 3명의 황제가 이스파니아에서 배출되었으며 코르도바의 세네카를 비롯해 시인 마르시알 등 수많은 이스파니아 출신 인물들이 로마 상류층에 광범위하게 진출하였습니다. 스페인 역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기독교는 로마 군인들을 통해 최초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3세기 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기 진행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로 수많은 초기 순교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부터 이스파니아 각 지역에는 기독교 전파를 위한 거점이 조직화되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주교와 사제들이 참여하는 공의회가 개최될 만큼 기독교는 빠른 속도로 민중들의 삶에 파고들었습니다. 서로마 제국 말기인 5세기 초 반달족을 비롯한 다양한 이민족이 대대적으로 이스파니아를 침범하면서 살인과 파괴가 일상화되고 기아와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 처참한 혼돈 상황이 이어집니다. 4. 서고트 왕국시대.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있던 이스파니아에 로마의 용병으로 진출해 치안 유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게르만 계통의 서고트족이 새로운 패권 세력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후계자를 자임한 서고트 왕국은 로마의 제도와 법률을 계승하여 통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 월한 다수 원주민 세력에 동화되지 않고 소수지배 세력으로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게르만족 전통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6세기 초 서고트 왕국은 이베리아 반도 중심에 위치한 톨레도를 수도로 정합니다. 585년 레오비힐 왕 시기에는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에 정착해 있던 또 다른 게르만족 계통의 수에보 왕국을 정복하였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아리우스파 교도인 서고트족과 카톨릭 교도인 원주민의 종교적 갈등으로 국가 통합이 어려워지자 587년 레카레도 왕이 3차 톨레도 공의회를 열어 자신을 비롯한 서고트족을 카톨릭으로 집단 개종하도록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수인틸라 왕 시기인 624년 스페인 남부를 점령하고 있던 비잔틴 제국도 몰아냄으로써 서고트 왕국은 로마 제국 이후 최초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영토와 종교의 통일을 이룩한 스페인의 원조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족회의에서 왕을 선출하는 게르만 전통으로 인해 왕권이 취약하고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일상화되어 33명의 역대 왕들 중 절반이 살해당할 정도로 내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33년 이시도로 데 세비야 주교의 주도하에 4차 톨레도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서고트 귀족들과 함께 카톨릭 주교들에게도 왕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정치 질서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기에 이르면 걷잡을 수 없는 내란 상태에 접어들고 기근과 전염병의 확산으로 민심 위반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란달루스 이슬람 지배 시기. 711년 서고트 왕국의 내부 분열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북아프리카까지 당도해 있던 사라센 제국 군대가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이베리아 반도로 침공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국왕인 로드리고가 초기에 전사하고 서고트 왕국의 저항 세력은 민심 위반으로 저항의 동력을 상실한 채 북부 산악 지역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슬람 군대는 10년이 안 되는 시기에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장악합니다. 751년 사라센 제국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유혈정변이 발생하여 압바시 가문으로 왕조 교체가 이루어지자 이전 우마이야 왕조의 유일한 생존자인 압데라만 왕자가 이베리아 반도로 건너와 코르도바의 도읍을 정하고 압데라만 1세로 독립 에미레이트를 창건합니다. 그러나 코르도바 에미레이트는 같은 이슬람교도이지만 다양한 인종과 복잡한 출신 성분으로 구성됨으로 인해 끊임없는 반란에 휩싸이고 여러 차례 붕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데라만 3세가 왕위에 올라
모든 반란 세력을 평정하고 스스로를 무하마드의 후계자인 칼리프로 선포합니다. 그의 아들인 문화군주 아라캄 2세 시기까지 코르도바 칼리프국은 최고의 중흥기를 구가하였습니다. 하지만 11세기 초 또다시 역모와 반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코르도바 칼리파국이 해체되고 타이파라 불리는 수많은 이슬람 소왕국들로 쪼개지는 분열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로 인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이 약화되고 기독교 세력으로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전환기를 맞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아란달루스 지역은 아랍 선진 문명을 고도로 발전시켜 중세 암흑기에 머물러 있던 서유럽의 다른 지역과 달리 경제적 번영과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였으며 훗날 유럽 대륙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문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베리아 반도 북부 지역으로 밀려났던 서고트 왕국의 잔존 세력은 펠라요를 수장으로 이슬람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거점인 아스투리아스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아스투리아스 왕국은 레온 왕국으로 성장하고 피레네 산맥을 따라 팜플로나, 아라곤, 바르셀로나 백국 등 여러 기독교 국가가 태동합니다. 이후 팜플로나 왕국은 산초 3세 시기 전성기를 누린 후 나바라 왕국으로 개명하고 백국에서 뒤늦게 왕국으로 성장한 카스티아는 레온 왕국과 통합과 분열을 반복하며 급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레콩키스타라 불리는 고토제 정복을 위한 역량을 축적한 뒤 지속적으로 아란달루스 지역으로 남하하였으며 타이파 분열 시기 이후 더욱더 빨리 지배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1085년 카스티아 레온 왕국의 알폰소 6세가 서구트 왕국의 옛 수도였던 톨레도를 수복하기에 이릅니다. 이 시기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늘 대립과 전쟁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빈번히 교류하면서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주종관계를 맺고 자연스럽게 협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 회교 근본주의 전사 집단에서 출발한 알모라비데와 알모하데 제국이 연이어 급부상하여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물밀듯 북상하면서 이베리아 반도의 각지에서는 양대 세력의 치열한 격전이 펼쳐집니다. 6. 기독교 세력의 레콩키스타 완성기. 1212년 500년간 아란달루스 지역에서 지속되던 이슬람 세력의 패권이 한 번에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라만차 평원에서 안달루시아로 넘어가는 시에라 모레나 산맥의 나바스 데 톨로사에서 카스티아, 나바라, 아라곤 등 이베리아 반도의 세 왕국과 국내외 기사단으로 구성된 기독교 연합군이 최강의 알모하데 제국 군대와 사활을 건 결전을 벌인 끝에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 전투 이후 알모하데 제국 군대는 북아프리카로 퇴각하고 기독교 세력은 물밀듯 아란달루스 영토를 잠식해갑니다. 제일 왕성한 정복전쟁을 펼친 카스티아 왕국은 페르난도 3세 시기 레온 왕국과 재통합 후 이베리아 반도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 아라곤 왕국은 지중해의 강력한 패권 세력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1143년 레온 왕국으로부터 독립하여 15세기 해양제국으로 성장한 포르투갈과 피레네 산맥 양쪽에 자리 잡고 스페인과 프랑스의 중세 역사 속에서 조연 역할을 이어가던 나바라 등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4개의 기독교 왕국이 함께 번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전쟁을 불사할 만큼 긴장된 경쟁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카스티아 왕국의 알폰소 10세 시기 톨레도에서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인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아란달루스 지역에 축적되어 있던 고전, 과학, 의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서적들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 편찬하는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시 유럽 각지의 대학으로 다량의 선진 지식이 보급됨으로써 르네상스 문화가 태동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한편 그라나다 왕국은 카스티아 왕국의 압박 속에서도 때로는 만만치 않은 군사력으로 응전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외교수를 발휘하는 방법으로 끈질기게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수백 년간 쌓여온 아란달루스 문화를 기반으로 찬란한 이슬람 문명의 정수를 서유럽 땅에서 마지막으로 꽃피웠습니다. 7. 스페인 제국 전성기. 1492년은 카스티아 왕국 이사벨 1세의 지원을 받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입니다. 또한 1492년은 그라나다 왕국을 정복하여 이베리아 반도의 마지막 남은 이슬람 세력을 퇴출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기독교로 개종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잔류한 이슬람인들을 강제로 개종시킴으로써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통일을 완성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업적으로 교황으로부터 레이스 카톨리코스, 즉 카톨릭 왕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던 카스티아의 이사벨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부부왕이 통치하던 시기를 역사가들은 근대국가 스페인의 시발점으로 봅니다.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왕가의 혼사를 통해 탄생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카를로스 1세가 신성로마 제국의 칼 5세로 황제 지위에 오르면서 스페인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아우르는 초유의 대제국이 됩니다. 펠리페 2세 시기에는 포르투갈 제국마저 병합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영토까지 통치하는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슈퍼파워가 됩니다. 그러나 카톨릭 세계의 수호자로서 종교개혁에 광풍이 휩쓸던 유럽 대륙과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세력을 넓혀가던 지중해 등 수많은 전선에서 쉴 틈 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붓고 가탕진되어 수차례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됩니다. 8. 스페인 제국 쇠락기 1598년 펠리페 2세 사망 후 거대 제국을 다스릴 깜냥이 안 되는 부실한 자손들이 연이어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들을 대리해 통치를 맡은 총신들의 부패와 과도한 권력 집중에 따른 전횡이 지속되면서 스페인 제국의 위기와 쇠락이 가속화됩니다. 구교와 신교 세력 간의 종교적 대립이 유럽 대륙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국제전쟁으로 발전하는 와중에 전통적인 라이벌인 프랑스와 영국뿐만 아니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네덜란드와 벌인 주요 전투에서도 패함으로써 스페인은 대륙과 대항에서 절대 강자의 위상을 잃게 됩니다. 결국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을 통해 네덜란드의 80년 독립전쟁과 유럽 열강들의 30년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그 결과로 제국의 여러 영토가 다른 열강국에 할양되고 포르투갈이 다시 독립하면서 스페인은 유럽 대륙에서뿐만 아니라 대양에서도 패권을 잃고 영국과 네덜란드 등 신흥 열강들에게 독점적 위치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중남미에서 채굴된 막대한 양의 은으로 주조한 레알데아오초라 부르던 스페인 달러화가 세계 무역 거래에서 기축통화로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통화와 경제 정책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업과 무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1609년 농업과 수공업 분야에서 절대적 기여를 하던 기독교로 개종한 이슬람인들인 모리스코들마저 추방한 반면 성직자와 하급 귀족인 이달고 등 비생산적인 인구수는 급증하였습니다. 당시 지배계급들은 노동과 상업활동을 천시하고 지대 임대료 특권 등 비생산적 이윤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지 못하고 일반 민중들의 삶은 늘 궁핍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문화적으로는 바로코 사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황금세기라 불릴 만큼 문학과 미술 분야에서 괄목할 작품과 세계적 거장들이 화수분처럼 탄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궁정화가 벨라스케스와 소설 돈키호테 델라 만차의 작가 세르반테스입니다. 소설 돈키호테는 현대소설의 기원으로서 세계 문학에 끼친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DNA가 되었습니다. 9. 부르봉 왕가와 계몽주의 시대 1700년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왕인 카를로스 2세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요절하자 프랑스 부르봉 왕가 루이 14세의 손자인 펠리프 당주 공작이 스페인 왕권 승계를 선언하고 펠리페 5세로 즉위합니다. 스페인 왕조 교체의 결과로 부르봉 왕가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아우르는 유럽 대륙의 패권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 영국을 비롯한 각국은 스페인 왕권을 다투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칼 대공의 편에 서서 반부르봉 연합군을 결성함으로써 전유럽 차원의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국 칼 대공이 신성로마 제국의 칼 6세로 즉위하기 위해 왕위 계승 전쟁에서 발을 빼면서 위트레흐트 조약 체결을 통해 전쟁이 종결됩니다. 종전 협상 과정에서 스페인은 합스부르크 왕조 시절 보유하고 있던 지브롤터를 비롯한 주요 영토와 각종 이권을 영국 등 타국에 양도하는 큰 손실을 감수하게 됩니다.
한편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시기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카탈루냐 주민들은 합스부르크 왕가를 지지하며 끝까지 부르봉 왕가 군대에 저항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자치특권 박탈 등 카탈루냐가 겪었던 응징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정치적 여파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방 세력의 특권과 자치권을 인정하던 합스부르크 왕가와 달리 부르봉 왕가의 왕들은 프랑스식 절대 왕정에 기반한 중앙집권 통치를 펼칩니다. 그 결과 전문 관료제의 정착과 함께 계몽주의적 개혁 정책이 실시되면서 국부가 증가하고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전 유럽을 뒤흔드는 가운데 무능한 국왕 카를로스 4세와 왕족과 측근들이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권력 다툼을 벌이는 동안 나폴레옹 집권기에 이르러서는 프랑스와 동맹 관계가 사실상 종속 관계가 됩니다. 결국 1805년 트라팔가의 전에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가 넬슨 제독의 영국 해군에 괴멸적 패배를 당함으로써 스페인은 대서양에서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아메리카 등 해외 식민지에 대한 장악력도 급속도로 약화됩니다. 10. 혁명의 격동기. 1808년 5월 2일 마드리드 시민들이 포르투갈 정벌을 구실로 국경을 넘은 뒤 무단으로 스페인 땅을 점령한 나폴레옹 군대에 맞서 피의봉기를 일으킵니다. 마드리드 시민들의 저항 물결은 전국적인 독립전쟁으로 확산되고 이를 계기로 스페인 민중들의 마음속에는 왕의 신민이 아닌 국민국가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싹트게 됩니다. 마드리드를 점령한 나폴레옹은 자신의 친형인 조셉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국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호세 1세로서 스페인을 통치한 기간은 불과 5년으로 짧았지만 프랑스 혁명에서 싹이 터 전파된 자유주의 사상과 구체제 혁파의 당위성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왕정을 복구시켜 과거로 돌아가려는 수구 세력과 1812년 제정된 자유주의 헌법을 수호하려는 진보 세력의 충돌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본국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 각지에도 자유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고 독립의 움직임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1811년 파라과이를 시작으로 신생 독립국가가 줄지어 탄생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사벨 2세의 왕위 계승 정통성을 둘러싸고 카를리스타 전쟁이라 불리는 내란이 발발합니다. 이어지는 국왕을 비롯한 권력층의 심각한 부패와 실정에 따른 민심 위반의 결과로 1868년 국왕이 프랑스로 망명하는 혁명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이탈리아 사부이아 왕조의 아마데오 1세를 새로운 왕으로 선출하여 옹립하였지만 새 왕은 극심한 정치 사회적 혼란에 환멸을 느끼고 재임 2년여 만에 퇴위를 선포한 후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뒤를 이어 탄생한 최초의 공화국은 2년이 못돼 군사정변으로 전복되고 다시 왕정으로 회귀하는 끊임없는 정치적 혼란이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다른 서유럽 국가와 달리 시민 세력의 성장이 지체되고 산업혁명에서도 뒤처지면서 1898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식민지인 쿠바와 필리핀마저 잃게 됩니다. 결국 세계 열강의 대열에서 낙오되기에 이르자 스페인은 나라 전체가 절망과 체념의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20세기 초 격렬한 이념 충돌까지 더해져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한 시점에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지만 이는 더욱 비참한 미래의 서막이 열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11. 내전과 프랑코 독재 시대. 1936년 총선에서 좌파 연합인 인민전선이 승리하자 좌절감에 빠진 우파 세력은 공화국 체제 전복을 위해 수차례 도모해오던 군사 반란을 결행합니다. 카나리아 군도 총사령관인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앞세워 치밀한 계획 아래 전격적으로 실행된 군사 반란이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실패함으로써 스페인은 합법적 좌파 정부 진영인 공화파와 프랑코 반란군이 주도하는 국민파로 나뉘어 3년간 동족 상잔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영국, 프랑스, 미국이 불개입을 선언한 가운데 파시스트 세력인 독일과 이탈리아의 막강한 군사 지원을 받은 프랑코 군대가 소련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국제이용군의 지원을 받은 인민전선군대를 제압하고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새로 들어선 프랑코 정권은 파시스트 진영에 있으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유보하였으나
전후 승전국인 서방국가로부터 고립된 채 12년간 국민배급제를 실시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함께 냉전체제로 재편되는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 프랑코 정권은 미국 주도의 반공전선에 가담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외교적 탈출구를 찾고 이후 스페인은 혹독한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196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기를 구가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면 중산층의 확대에 따라 점증하는 민주화 열망과 대내외에서이는 개방 압력이 거세집니다. 이에 더해 정권 내부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고령을 맞은 프랑코 총통과 함께 독재체제의 운명은 경각에 놓이게 됩니다. 12. 민주주의로 전환과 선진국 진입기. 1975년 36년간 철권 통치를 했던 프랑코 총통이 고령으로 사망합니다. 그가 생전의 후계자로 지명했던 부르봉황가의 환카를로스 1세가 국가수반으로 즉위함으로써 스페인은 44년 만에 왕정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양한 교육과 풍부한 해외 경험을 통해 스페인 정치체제가 영국과 같이 입헌군주제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던 환카를로스 1세는 개혁적 성향의 관료 출신인 43세의 아돌포 수아레스를 총리로 지명하고 본격적인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사회당은 물론 공산당의 합법화를 수용하고 1978년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투표를 실시한 후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민주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신속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파시스트 체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시대착오적 극우 세력의 쿠데타 기도와 바스크 분리독립운동 테러 단체인 에타 그리고 공산주의 테러 단체인 그라포의 준동으로 힘겹게 이룬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1982년 총선에서 40대 초반에 펠리페 곤살레스가 이끄는 스페인 사회노동당이 승리하여 역사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사회 시스템의 전환기를 맞아 국민적 희생과 사회적 갈등 속에 산업과 공공 분야에서 힘든 구조조정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가능하게 된 1986년 이시 유럽 공동체 가입은 스페인이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인정받는 시발점이 되고 90년대 초반까지 연 5%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합니다. 1992년 콜럼부스 신대륙 발견 500주년에 맞춰 유치한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과 세비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층 성숙된 선진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